근데 예를 들면 지금 예. 서울에서 예. 투기과열지구에서 한 채를 더 사잖아요. 네. 그러면 취득세를 8% 내야 돼요. 네. 사자마자. 네. 20억짜리 사면 1억 6천을 내고 시작합니다. 그래도 살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 이 투자자들이 어. 그런 세금이나 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지는 상식적으로는 안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제가 이 자산가들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지금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지만 예, 투자자들이 예. 집을 안 사고 있어요. 예. 근데 뭐 이거는 사실은 조금 세부적인 걸 수도 있지만 네. 가장 무서운 게 취득세입니다. 네. 왜냐하면 취득세는 이익에 기반하지 않는 세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데 네. 8%가 12%를 내고 시작해요. 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시장의 아주 독특한 특성인데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 인하가 소폭 된다고 해서 그들이 금리 인하 되니까 예금 금리 줄어들었으니까 나 한국의 부동산 또 사야겠다. 이럴 가능성을 전 적게 보는 거예요. 좋은 네, 의견이죠. 네. 그 부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저는 구매 여력보다 구매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게 뭐 저의 전망이 아니라 통상적인 그 2,200만 가구의 스스로의 전망이 그렇죠. 더 중요하다고 그거 보고 생각합니다. 싶어요. 보여주세요. 그걸 자주 보여드리는 주택가격 전망 좀 CSI. 보고 싶습니다. 예,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네. 하는데 이 값인데요. 네. 주택가격 전망 CSI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120을 초과해서 지금 올라온 상태예요. 근데 심지어 이 값이요, 우리 10월 한국은행 금리 인하 전 값입니다. 네. 네. 이후에는 이 값이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개념은 2024년 10월의 집값보다 25년 10월의 집값이 더 비싸져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뭐 이것은 뭐 저의 분석이 아니라 뭐 너무나 유명한 분석이니까 이건 전망이 아니라 이게 효과인데, 한국은행이 9월에 금융안정 상황 그 보도자료를 내면서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뭐 너무 유명한 이제 한국은 뭐 기사화가 많이 됐기 네. 때문에 이 분석을 좀 잠깐 소개를 한다면, 한국은행이 잠깐 인용을 한 건데 네. 이건 기준금리가 아니라 대출금리입니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하면 네. 1년 동안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0.44%포인트 오르고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0.83%포인트 오른다. 그러니까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이제 주택가격 상승률이니까 이제 빌라나 단독주택, 아파트가 다 포함된 평균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떨어졌을 때 주택가격의 상승 압력이 이만큼 작용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0.25%포인트 정도의 하락이 영향이 이렇다라는 것이고, 한국은행의 이것을 인용한 취지는 이런 금리 인하에 따른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때 나타날 이런 부작용을 고려해서 금융위나 국토교통부가 더 적극적인 대응책, 금융안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으로서 너무나 유명해진 표현인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금리 인하와 함께 향후 집값 상승에 따른 기대가 그 취득세라든가 그 부담해야 될 세금 부담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그게 투자자로 하여금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대 수익률을 고려하는 거겠죠.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고려해서 네. 움직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수익성이 더 기대된다라고 가정할 수 그러면 있겠죠. 물론 대출금리와 기준금리가 좀 다르긴 하지만 한국은행의 저 입장 발표랑 아까 전에 이제 대표님은
0.25 내리는 게 뭐 얼만큼 집값에 유효수를 땡길 수 있겠냐.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저 한국은행 지표에 충격적인 지점이 있거든요. 저거는 뭐요? 과거의 흐름을 분석한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출 금리가 최근에 3%포인트 하락했거든요. 근데 집값이요, 30%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걸 감안하면요, 그동안 인하되면서 못 올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평균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집값이, 대출 금리가 하락해도 집값이 더 많이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숫자를 보면 한국은행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심리 지표 한번 보여주세요. 교수님, 죄송한데. 아, 괜찮습니다. 예. 예. 이게 다시 내리고 거기. 심리 지표를 보시면 여러분 놀랄만한 사실은 이게 집값 전망을 하는 이게 심리잖아요. 천천히. 예, 그래서 전망 지수인데, 그런데 최근에요, 이게 보시면 전망 지수가 가장 높았을 때가 2021년도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2021년도 전망 지수면 그러면 1년 후에 집값이 올랐는데 올랐습니까? 2022년, 23년도에 제일 많이 빠졌어요. 네. 전망을 높게 하잖아요? 다 틀려요. 왜냐하면 저 전망 지수는요, 가격 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동행 지표예요. 대한민국에서. 합리적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집값이 오른다고 그러면 오르면 오른다고 생각해요. 빠지면 보세요. 그럼 2023년도에 전망 지수가 저렇게 빠졌는데 왜 2024년도에 올랐어요? 빠졌어야지. 틀린다. 저건 동행 지표다. 그래서 저걸 통해서 구매 의지를 파악하는 건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 그 맞는 말씀이신데 아, 맞는 말씀인데 뭐 그러나 그러나 그게 시장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바른 선택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2년 초에 영끌에서 집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이 주택가격 전망 CS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전망이 이렇게 강한 플러스를 보여주니까 영끌에서 집 사세요라는 뜻이 아니라 구매 의사가 이때 이렇게 높다, 이렇게 높았다. 네. 그래서 대대적으로 집 사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을 보여줬었다는 것이지. 아마 이광수 대표님이 이 의견을 알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뭐냐면 계실 것 이제 같아요. 과열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저런 때.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항상 얘기하면서 저희가 충돌되는 지점이 이거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투자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지수가 올랐을 때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은 저 지수가 오르면요, 전망을 하시는 거죠. 저 지수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충돌돼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가격 전망 지수가 저렇게 오르면 다 경계하고 제발 집 사지 말라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교수님은 그 지점이 아니라 저렇게 오르면 과열될 수 있고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예. 예. 다만 이 주택가격 전망 CSI 이 지표 하나만 가지고 부동산 전망을 판단하지는 않고 있으니까 우리 김 작가 TV에서 제가 한 달 전에 분석을 해드렸던 것처럼 그게 아니라 거시경제적 분석과 네. 기술적 분석과 공급 분석도 제가 해드렸고 다 여러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좀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 번만 정리하고 가시죠. 많은 분들 헷갈릴 수 오늘 있으니까. 책 홍보하러 나온 거 맞나요? 오늘 끝장내로 나오신 것 같은데. 5시간 해요. 5시간. 아니, 자, 한 번만 정리하시죠. 자, 교수님은 지금 4분기랑 내년에 집값 상승을 생각하시죠? 수도권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상승하는 키워드 한 3개, 5개 있으면 딱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하락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키워드를 정리해서 같은 거는 묻고 다른 걸로 다시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두 분 출연하시면 사실 주식을 궁금해한다기보다 부동산을 궁금해하시니까 김광수 교수님 오른다 생각하는 근거. 첫 번째 뭐 너무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첫 번째 거시경제적인 뷰로 말씀드리면 20년, 21년이 완화의 시대, 완화의 네. 시대에 맞게 폭등한 시장이었고요. 네. 22년, 24년 상반기 긴축의 시대, 네. 긴축의 시대에 맞게 폭락한 시장이었죠. 네. 그리고 24년 하반기부터는
이른바 피벗의 시대. 피벗. 근데 이 피벗의 시대라고 했는데 21년, 22년 한국 집값만 떨어진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집값 떨어졌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긴축의 시대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완화의 시대 때 세계적으로 집값 올랐고 세계적으로 긴축의 시대 때 세계적으로 집값 떨어졌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지금 피벗의 시대고 세계적으로 집값 반등하는 네. 흐름입니다. 공감 갑니다. 예, 이거는. 그럼 거시경제적인 흐름을 무시할 수 있을까? 네. 저는 거시경제적인 맞습니다. 관점에서 일단은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 늘 그렇다가 아니라 지금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네,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 첫 번째 접근이 네. 거시경제적인 접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관점인데 네. 추세적으로 이제 서울시를 봤을 때 각 구별로 집값 등락률을 보면 네. 이렇게 상승세로 전환되는 흐름의 구간이 지금 약 이제 한 3개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됐는데 네. 결국 이 흐름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3개월에서 또 5개월 정도 간다고 일단 현재로서는 네. 기술적 분석으로 네. 먼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선행시장 분석인데 선행시장 분석할 때 전세시장을 또 봐야 돼요. 전세시장도 전세 가격 상승세가 매매 가격 상승세보다 더 강하고 더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좀 좁혀졌고 그럼 매매 시장에서 전세 시장으로의 전환, 내 집 마련 수요가 일어날 여지가 있고 그리고 또 역시 금리 인하는 그걸 더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선행 시장에서 또 한 가지가 경매 시장이죠. 경매 시장에서 가장 냉각됐던 시점이 22년 말입니다. 매각률이나 매각가율이 바닥이고 이 선행시장 관점에서 약 1년 반 정도 이렇게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것을 유지했기 때문에 역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하는 이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저는 기존 주택 매매 시장의 흐름도 상승 국면을 지금으로부터 1년 정도 지속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강한 상승이라고 저는 판단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급 분석인데요. 첫 번째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지금도 공급 감소인데 공급 부족이잖아요. 근데 인허가 건수 추이를 보시면 3년, 4년 인허가 건수가 줄어드는 흐름을 보면 이게 3년 정도 선행하는 변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그러면 25년, 6년 공급량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PF 부실 문제로 인해서 인허가 건수가 분양 공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급의 제약 효과는 더 나타날 것이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매매 가격에 대한 현재로서의 긍정적인 전망 이 전망이 상대적으로 매수 수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구매 의사가 발동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매 여력인데 구매 여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의 레벨이 떨어지면서 구매 여력을 자극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전세 수급 지수라는 측면에서 전세 공급 부족이에요. 전세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그러면 내 집 마련해야지 하는 내 집 마련 수요까지 발동하는데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 된 거예요. 집값 반등이. 그럼 이제 3개월 지켜봤으니까 그러면 내 집 마련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이 겨울이나 봄에는 하실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기조하에 크게 금리나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선행시장, 전세, 낙찰가율, 경매, 인허가 건수, 공급, 거기에 심리, 그 다음에 구매 여력 6가지입니다. 물량으로 승부하시는 거예요? 6가지나 얘기하고? 저 8가지인데 좀 뺐습니다. 10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 오늘 이 피벗의 시대 25년 경제 전망 하면서 왜 부동산만 자꾸 하세요? 오늘 이거 하기로 해놓고. 제가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야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전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대한민국은 공급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파트가 부족해, 살 집이 부족해, 새 집이 부족해,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 입주 물량이 감소해. 그런데 이제 시장은 묻고 있어요. 이 가격에 살만한 사람은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수요가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가계부채 없이는, 부채의 증가 없이는 수요가 받쳐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하락 원인은 첫 번째 수요의 감소입니다. 수요 감소. 이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시장에 없다는 거예요. 네. 예,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최근처럼.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 1,000만 채 아파트 중에서 44%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투자자들은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거의 무수익 자산이에요. 그럼 언제 수익이 나느냐? 팔았을 때. 그렇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매도 물량이 증가할 거예요. 이게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이에요. 네. 그런데 이미 매도 물량이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8만 5천 이상으로 역대 최고치로 달성하고 있고, 그런데 왜 파느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그 집값을 받쳐줄 수 있는 수요가 감소하면 집값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수요 공급 상황 속에서 보면 네. 한국의 집값이 버텨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요를 얘기해야 된다. 그런데 아무도 수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중에서 중위소득의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이 100채에서 6채밖에 되지 않아요. 지난해 말 기준에서. 이게 다시 올해 올랐기 때문에 3채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뭔가 특단의 뭔가 방향성이 안 잡히면 계속 이 높은 집값을 잡혀줄 수 있는 네. 유효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기억나세요? 교수님 뭐 잘 아시겠지만 대공황의 원인이 뭡니까? 세이의 법칙이라고 해서 공급하면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얘기가 경제학의 주류였어요. 그래서 막 만들어내. 왜냐하면 부족하다고. 그런데 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대공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해성처럼 케인즈가 나타나서 유효 수요가 중요하다. 정부가 돈을 써야 된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살아났어요. 저는 한국이 그동안 계속 이 공급 부족 때문에 세이의 법칙의 논리가 적용되는 시장이었다. 근데 이제 가격이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수요를 시장에서 묻기 시작할 거고, 그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은 불가피한 거죠. 자산시장의 가격은 제가 단언하고 얘기하는데 수요가 결정합니다. 네. 사줄 사람이 있어야 가격은 오르고요.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격 하락을 전망하는 수요 공급, 특히 수요를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내년 부동산 시장 단언하건대 하락을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단언하건대 상승을 얘기하실 수도 제가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역질문해 볼까요? 네, 한번. 수도권 가격은 상승하고 비수도권 가격은 하락해요. 만약에 그러면 평균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네. 그러면 수도권 가격도 하락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래야 평균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질문의 의도가 뭔가요? 제가 이제는 예를 들어서 지방만 빠진다고 할까봐. 좀 이렇게 비껴나갈 구멍을 마련하셨을까봐. 그게 아니라. 아니, 사실은 김학수 선생님이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지. 저를 배려해 주는 거야. 아니, 저는, 그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25년 전망. 그럼, 저도 전망. 예, 비슷한 예, 전망. 예, 그러면은 예. 수도권만 오르고 네. 지방은 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그게 제 25년. 그럼 오르는 거니까, 그죠? 25년 경제전망서에, 그 부동산 전망편에 그 핵심이 비대칭화입니다. 네, 그리고 그 24년 전망서의 핵심이 비대칭화였고요. 그리고 25년 전망서는 그 비대칭화가 추가적으로 진전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프 한번 잠깐 보시면요. 그건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왜 24년 전망서에 24년에는 이런 비대칭화가 전개될 거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가격만 상승하고 비수도권 가격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상승 전환됐다는 말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반은 전혀 상승 전환하지 않아요. 지방에 계시면. 그렇죠. 평균 가격이 상승한 거니까 저는 평균 가격을 갖고 논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런데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한 것 뿐입니다. 네. 그러나 기여도가 수도권 가격이 기여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비대칭화의 흐름은 장기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이광수 대표님은 부동산 전망하실 때 인구 얘기를 이제 굳이 이렇게 하는 걸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 비대칭화의 흐름은 인구로서 설명을 꼭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인구의 이동 때문이에요.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요. 그리고 비수도권의 인구 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또 지방 소멸 현상은 또 지방 소멸을 더 불러오고요. 그래서 통상적인 그 비수도권 가격 투자 수요나 거주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수도권으로 더 집중화되는. 그래서 유효수가 수도권에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유효수가 더 비수도권의 경우는 더 없어지는. 근데 평균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유효수요는 넘버가 아니에요. 감당해낼 수 있는 가격을.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서울에 살고 싶어가 아니라 서울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서울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입니다. 교수님. 서울의 인구 감소하죠. 네. 왜 감소합니까? 계속 수도권 집중화되면 서울만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네. 서울의 인구가 최근에 왜 감소했나요? 상업화돼서죠. 주거화가 아니라 상업화돼서입니다. 아니, 서울의 땅값이- 아파트는 더 네. 많아졌어요. 네. 1인 가구화되고 인구는 줄지만 가구 수가 늘고, 네. 가구 수는 늘지만 네. 인구는 줄고 상업화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제가 변화입니다. 해석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감당하지 못해서 경기권으로 간 거예요. 그 집값을 견딜 수 예, 없어서. 가구 수가 는다니까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아니 인구가 감소했다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도 네. 1인 가구, 2인 가구가 네. 그 집을 소유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상업화되고 있다 보니까 주거용 공간보다 상업용 공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근데 계속 작은 공간 안에서. 계속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깊어지는데 네. 1인 가구가 증가한 게 최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세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증가 폭만 보면. 1인 가구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추세적인.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증가하는데 증가 폭만 보면 최근에 급증했다고요. 예? 근데 그 가구 수의 분화 중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건 집값 상승하고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에서. 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청약제도 때문이에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가족하는데 성인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집값이 오르면 분화해요. 왜냐면 청약 받으려고. 청약 통장. 그래서 세대가 분화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요,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게 실제 1인 가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건설사들이 1인 가구 대상한 집을 짓잖아요? 안 팔려요. 왜요? 실제 수요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네. 이게 그렇게 보시더라도 네, 저는 일단 그렇게 보는 뷰도 있고 저는 달리 보는 뷰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라는 전제 하에서도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그 해당 가구 수는 늘고 있고, 그 가구들은 그 해당 집값을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니, 그 해당 집값을 견디니까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제가 질문 드린 게 서울의 인구가 감소한 게 1인 가구가 증가해서다? 그 빈집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주택 공급 부족이잖아요, 현재. 정부도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얼마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면 그린벨트 해제까지 고민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판단할 만큼이니까 현재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건 맞잖아요. 아니, 저는 그거 동의 못 하는데. 네. 예, 왜냐면 네. 공급이 부족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교수님? 아니, 이거 질문이에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절대 기준이 있냐고요. 어쨌든 신규 주택 수요만큼 충족할 만한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근데 공급이 많았던 적도 있었나요? 공급이 많았던 적도 있죠. 아, 있었나요? 예.
서울에요? 22년에는 많았죠. 22년 주택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 수요 공급이 공급 초과일 때 가격이 조정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공급은 매도 공급이 많아진 거예요. 팔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매도 공급이든 신규 주택 공급 분양이든 결과적으로 공급이 많았던 거죠. 그게 총 공급이죠. 신규 주택, 기존 주택 공급 합해서. 그럼 대표님 지금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거기서 감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기준이 없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10,000 가구 분양하는 게 적은 건지 20,000 가구가 적은 건지 50,000 가구가 적은 건지 항상 부족하대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가장 먼저 올랐을 때 2019년, 2020년도에 입주 물량이 엄청 많고 공급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왜 집값이 올랐습니까? 그러면 말을 바꿔요. 뭐냐면 수요가 많아서 올랐대요. 예. 공급이 많을 때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급이 실제 예를 들어서 그때보다도 공급이 줄면 이제 공급이 줄어서 오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기준을 정부가 부족하다고 하잖아요라는 건 교수님 그건 좀 네. 퀘스천이 난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부족한다고 그래서 공급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네. 정부의 판단조차도 네. 그랬다라는 것이고요. 주택의 공급이 소위 말해서 과잉일 때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 건수가 이제 늘어나는 구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존 주택도 마찬가지. 매도 물량이 많고 뭐 기존 주택 시장에서는 그리고 신규 주택 시장에서는 미분양 주택 건수가 많아질 때고 지금처럼 수도권 서울의 경우 미분양 주택 건수가 이제 거의 그 시장 재고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그리고 이제 기존 주택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줄어들거나 이런 국면에서는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 공급량을 계산했을 때 이제 정부도 판단하기에 신규 주택 공급량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저도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시 원점에서 가서 이제는 교수님의 비대칭화, 결국엔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양극화 이야기고, 그걸 이제는 계속 앞으로 전망하시는데, 전 저 비대칭화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진전되기 위해서는 결국엔 인구만 유입되는 것보다도 그 인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나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면 감당할 수 있는 인구에 올 거 아니에요. 네. 집도 있고, 네. 그래야. 그런데 저는 한계점이 있다. 그거를 서울의 인구 감소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가 계속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약간 저는 그래서 이거를 부합해서 결국엔 자산 시장이라는 건 계속 강조하지만 유효 수요가 중요하지 않다. 살 수 있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값을 못 견뎌서 어쨌든 서울 사람이 수도권, 경기나 인천으로 가신다는 말씀에 사실 저는 이광수 대표님의 의견에 요거는 더 좀 더 공감을 하고,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서울에 있다가 못 견뎌서 외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표님이 이제 교수님에게 날카로운 질문 많이 하셨으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대표님이 저 김작가 TV에서 3개월에 한 번씩 항상 늘 촬영을 했잖아요. 그때 하락할 때마다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하락했을 때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진정한 상승이 아니었던 거는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였다. 요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락하고 상승할 때 거래량이 많이 붙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딱 말씀하신 그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왜 이번에는 상승이라고 안 보시는 걸까요? 그리고 등장한 게 이제 정부의 그런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은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할 때는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게 맞습니다. 네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건 지금 그런 거래량이 왜 오르는가를 던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 현상은 맞아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자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 올랐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더 질문될 건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지속 가능성. 그런데 최근에 오른 거는 가계부채 증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래량 증가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예상한 대로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속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지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거래량을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자, 집을 언제 사야 되느냐. 그렇지 하면서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가 자산 가격의 저는 바닥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 시장이 아직 안 왔다. 아. 예,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아닌 거죠. 네. 왜냐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그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었던 거고, 또 거래량 증가의 원인도 저희가 질문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분은 이제 부서서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이제 다음 네. 이제 요 책 이야기를 끝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다 들으면서 상승을 왜 얘기하시는지 하락을 왜 얘기하시는지 다 들었잖아요. 서로의 의견을 바꿀 생각은 있나요? 아니면 의견을 바꾸는 하위 항목이라도 있나요? 저는 늘 이런 방송을 찍으면서 느끼는 게 상승 얘기하시는 분도 하락 얘기하시는 분이 토론할 때도 있고 하락 얘기 들을 때도 있을 거고 하락 얘기하시는 분도 상승하는 분의 얘기 들을 때도 있고 또 토론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주장은 늘 똑같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시는 상승 얘기하시는 분,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토론을 하고 아무리 다른 정보를 들어도 그게 뭐가 안 그러니까 토론이 안 되는 거죠. 아, 저는 있는데요, 왜? 뭐가 바뀌셨어요? 저는 항상 있잖아요. 뭐요? 원래 뭐 22년, 23년에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고, 네네. 이 자리에서도. 네네. 아니요, 제 질문은 근데 이제 상대방 얘기를 듣고 의견을 듣고. 바꾸는 부분. 그러니까 상승 얘기하셨다가 다음 하락 얘기하셨다가 요걸 바꾸는 거 말고. 그냥 그 부분, 전 먼저 말씀드리면, 네. 듣고 바꿨다기보다, 25년에 네. 뭐, 역시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변수가 등장해서, 네. 이런 일이 있게 되면, 하락장으로 바뀔 것입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제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변수가 등장해서, 네. 경제 위기가 온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터진다. 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 예를 들면. 중동 확전이 일어난다. 뭐 그런, 혹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팬데믹, 2차 팬데믹이 온다. 그런 어떤 종류의 경제 위기가 지금 현재 가늠하기 어려운 네. 그런 무슨 일이 일어나서 경제 위기가 오면, 당연히 일시적으로 자산 가격은 대폭락하겠죠. 네. 네. 그런 일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정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서 2차 인플레가 오면, 예를 들면, 어느 수준의 중동 확전으로 국제 유가가 한 $150 정도 치솟을 때, 그러면, 인플레가 다시 찾아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역피벗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자산시장, 자본시장은 다시 얼어붙을 겁니다. 그런 경우 충분히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제 자체가 바뀌면 분명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부동산은 최근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나누는 적이 처음이고, 예,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그죠?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를 한 건. 얼마 전에 하셨던 얼마 전에 말이에요? 하셨죠. 제 채널에도. 아니, 서로 얘기한 건 아니고, 서로 한 제가 게. 질문하고 제가 답해드린 거지. 네. 제 주장, 그러니까 서로 주장을 이렇게 얘기 드린 건 처음이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게, 교수님은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쉽게 말해서 투자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네. 자산 시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관심 있는 건 시장의 큰 변동성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교수님 말씀처럼 강보합, 약보합, 이거는 투자할 때 큰 의미가 없어요. 예, 그거는 제가 투자할 때는, 그러니까 경제 전망할 때 의미가 크죠. 왜냐면 그런데 투자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방향성이 다른 지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도 조금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언제 돈을 벌 거냐. 언제? 예. 집값이 오를 때 돈 벌지 못해요. 왜냐면 집값이 오를 때는요, 집값을 올려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집값이 빠질 때는요, 돈 벌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왜냐면 다시 오를 때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차이를 넘어서 네. 조금 지향점이 다른 네. 차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서로 그러니까 매크로와 그리고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